파르메니온이 공성 장비를 실은 마차들과 대부분의 기병을 이끌고 사르디스로 향하여 병참을 정비하던 때 알렉산더 왕께서는 더욱 남쪽으로 진격하시어 리키아와 팜필리아 지방에 당도하셨습니다. 당시는 겨울의 시작이었으며 페르시아 함대가 에게해에서 시리아, 레반트로 항해할 때 이용하던 해상 기지를 끊어놓고자 하신 대왕의 뜻은 단호하였습니다. 당시의 군선은 하루에 30마일을 이동할 수 있었고 알렉산더께서는 이 해안 기지들을 차단함으로써 페르시아 함대의 보급과 이동을 무력화시키려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시작된 혹독한 겨울 원정은 경로에 대한 전원조차 뚜렷하지 않을 정도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나 바로 이 시기에 알렉산더의 위대한 지도력 중 가장 소중한 자질 하나가 드러났으니 그것은 계절의 혹독함과 지형의 험준함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터키 남서부의 해안은 고대 그리스의 유적이 남아있는 가장 찬란한 땅으로서 탐방하는 이들에게조차 만만치 않은 여정이라 하옵니다. 잔투스 북쪽의 고원지대와 리키아의 구불구불한 해안길, 수세기 동안 존속한 리키아 동맹의 성체들, 그리고 팜필리아의 강 유역 평야는 지금도 초여름이면 장엄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나 겨울에는 혹독하고 위협적인 풍경으로 변모합니다. 비록 눈 속에서도 통행 가능한 오솔길과 고개들이 있사오나 그것들은 때때로 그 지역의 목동들마저 잘못 인도할 만큼 헷갈리는 길들입니다. 알렉산더는 이러한 험한 길을 앞에 두고도 지도 하나 없이, 보급대도 없이, 해군의 지원도 없이 전진하셨으며 왕의 보물은 너무 무거워 동반할 수 없어 진로상의 도시들에서 징수한 자금으로 병사들의 급여와 선물에 충당하셔야 했습니다. 당연히 식량은 늘 부족하였고 대군의 발걸음은 가벼울 수밖에 없었으며 장기 공성전은 철저히 피하셨고 오직 동맹을 맺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에서만 정착하셨습니다. 말들이 다닐 수 없을 만큼 험한 땅이 많았으며 천혜의 요새와 같은 성체들은 굳이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테르메수스에서는 협곡의 방어선을 위험으로 돌파하셨으나 산 중턱의 웅대한 도시 자체는 남겨두셨습니다. 아스펜도스에서는 관대한 조건으로 항복을 유도하셨으나 대왕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곧 그들은 협정을 깨뜨렸고 이에 알렉산더께서는 다시 나타나시어 병력을 과시함으로써 그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알렉산더께서는 현지의 지리를 꿰뚫는 지식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지역 동맹들의 도움 없이는 방위선을 넘기 어려움을 잘 아셨습니다. 때문에 왕께서는 본인의 예언자 아리스탄데르와 또한 크레타 출신의 친구 네아르코스를 비롯한 측근들의 인맥을 활용하여 여러 도시들과 연주를 마련하셨습니다. 하지만 리키아는 이오니아와 마찬가지로 각 도시 간의 불화가 심하고 부족과 부족 간에도 서로 원한과 경쟁이 깊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지역 사정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각 도시나 부족이 자기 이익에 맞는 경로로 군대를 유도하는 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마케도니아군의 진격 경로에는 종종 우회와 반복된 퇴각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지역 세력들의 분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리키아에는 1,000개 이주민들이 살았으나 그 땅은 여전히 완전히 제압되지도 별도의 총독이 파견되지도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께서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시며 페르시아 함대에 맞서는데 협조를 요구하셨고 스스로를 그리스계라 자처하는 해안 도시들에게는 각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여전히 북쪽의 파르메니온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북부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하던 부대와의 연락로는 언제든 적군에 의해 끊길 위험이 있었기에 해안이 남쪽으로 굽이치는 크산토스에 이르자 알렉산더께서는 진격을 멈추시고 되돌아갈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때 장교들이 왕께 고하였습니다. 지방의 샘물이 스스로 솟구쳐 올라오더니 그 깊은 곳에서 청동으로 된 석판을 토해냈는데 거기에는 고대의 문자로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인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징조는 알렉산더께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셨음을 상징하며 동쪽으로의 진격이 정당함을 알려주는 신의 표지로 여겨졌습니다. 왕께서는 부하들의 체력을 아끼기 위하여 꼭 필요한 작전 외에는 전투를 피하셨으며 얼어붙은 리키아 고원지대에서 짧은 군사 작전을 수행하시어 주요 도로와 내륙 평야로 향하는 통로를 열고자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파르메니온과 프리기아에서 월동 중이던 부대와의 연결이 끊기는 것을 가장 염려하셨습니다. 이 북방과의 연락선에 대한 근심은 곧 알렉산더의 고위 지휘부 내에서 음모의 씨앗을 틔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기묘한 사건은 이후 장대한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알렉산더 대왕께서 진군하신 리키아와 팜필리아 지역은 오랜 세월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으되 그 안에는 다양한 부족들이 얽히고 설킨 채 서로를 경계하고 불신하는 풍토가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시 간에는 혈연보다 이해관계가 앞섰으며 산지의 야만 부족들과 강가의 무장 촉속들은 서로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께서는 외지인을 믿기보다는 오직 로컬의 세력들이 제공하는 안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허나 그 길은 언제나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았으며 각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왕의 군을 유도하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마케도니아 군의 행군은 종종 멈추고 굽이치며 때로는 앞선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땅에는 11개 식민자들이 일부 정착하여 살았으나 전체적인 통제는 매우 느슨하였고 페르시아 역시 이 지역을 하나의 총독령으로 완전히 제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께서는 빠르게 전진하시며 해안 도시들을 동맹으로 끌어들였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계라 주장하는 도시들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깊은 염려는 북쪽에 남아있던 파르메니온과의 연락 차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크산토스에 이르러 진로가 남쪽으로 꺾이자 알렉산더께서는 잠시 진격을 멈추시고 되돌아갈 것을 숙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신의 징조로 여겨지는 이적이 전해졌습니다. 한 지방의 샘물에서 청동의 석판이 솟구쳐 나왔는데 고대의 문자로 그리스인들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왕께서 마음을 정하여 계속 동진하신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그 징조를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왕께서 파셀리스에 이르셨습니다. 이곳은 해안의 조용한 도시로 훗날 아킬레우스의 창이 보관되어 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알렉산더를 따뜻하게 맞이하였고 황금으로 만든 관을 바치며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또한 해안로를 따라 동쪽으로 나아가는 길에 현지 안내인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기분이 풀린 왕께서는 저녁 만찬 후 잔치를 벌이셨고 이 자리에서 한 동상의 목에 화환을 던지셨습니다. 그 동상은 그리스에서 명성을 떨쳤던 웅병가 테오덱타스의 것이었으며 그 문장들은 왕의 측근 장교 중 한 명이 익히 알고 있는 글이기도 하였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알렉산더께서는 테오덱타스도 나처럼 아리스토텔레스와 철학을 함께 나눈 인연이 있으니 이만한 예언은 마땅하다는 농을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진지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북쪽 프리기아에서 파르메니온이 급히 보낸 자가 도착하였으니 그는 동방 출신의 인물로 시시네스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극히 중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었고 왕은 즉시 그니 귀족들과 함께 비밀회의를 열어 그 내용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레스티스 지방 출신의 믿을 만한 장교 하나가 현지 폭장을 하고 북쪽으로 파견되었으며 파르메니온에게 구두로 전달할 명령을 품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서신을 남기지 않은 이유는 글로 남겼을 경우 적에게 탈취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프톨레마이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시시네스는 본디 페르시아의 대왕 다리우스로부터 파견된 자로 마케도니아 내 고관 중 한 사람인 린케스티안 알렉산더와 접촉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린케스티안 알렉산더는 고지대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그의 형제들이 필리포스 왕 암살에 연루되어 죽음을 맞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군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누리며 여러 차례 고위 지휘직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테살리아 기병대를 총지휘하는 직책에 올랐던 자였습니다. 시시네스는 겉으로는 프리기아 총독을 방문한다는 구실로 출발했으나 실제로는 린케스티안과 만나 금 1000탈란트와 마케도니아 왕이라는 유혹을 제시하며 현 알렉산더 대왕을 암살할 것을 요청받은 자였습니다. 이러한 음모는 서신을 통해 페르시아 측에 투항한 린케스티안 일가의 친척에게 전달되었으며 시시네스는 결국 파르메니온의 손에 붙잡혀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파르메니온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왕이 계신 곳까지 데려왔고 알렉산더께서는 시시네스의 자백을 직접 들으신 후 곧바로 린케스티안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불과 몇 주 전 할리카르나소스에서는 한 마리 제비가 왕의 머리 위를 맴도는 것이 목격되었으며 점쟁이들은 이를 친밀한 자로부터의 배신을 경고하는 징조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장일 뿐이며 그의 진술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여러 불합리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알렉산더의 친구로서 늘 좋은 징조들을 그의 역사에 포함시키기를 즐겨하였고 그 중에서도 제비에 얽힌 징조는 지나치게 정교하여 오히려 의심을 자아냅니다. 무엇보다도 의문스러운 점은 파르메니온이 왜 시시네스 같은 귀중한 인물을 붙잡아 놓고도 그를 수백 마일에 이르는 적지 한복판을 뚫어 왕에게 데려오려 했느냐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즉시 후속 명령을 내릴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면 단순히 편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파르메니온은 굳이 구두로 명령을 전달하게 하였고 왕도 서면 기록 없이 은밀히 전원을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설령 서신이 적의 손에 들어간다 한들
린케스티안의 체포 명령이 어떤 큰 비밀이라서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파르메니온이 시시네스의 진술을 들었다면 굳이 왕의 명령 없이도 위험 임무를 억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시네스가 과연 왜 스스로 음모의 본질을 고백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총독을 만나러 간다는 그럴듯한 구실로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굳이 자멸의 길을 택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불합리함은 결국 린케스티안 알렉산더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가 당시 마케도니아 내부에 있어 크나큰 당혹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의 형제들은 필리포스 왕씨의 혐의로 처형되었으며 그 자신은 후일 시스탄에서 벌어진 고위 지휘관 숙청 당시 군중 앞에 끌려나와 공개적으로 고발되었고 한마디의 변론도 없이 곧장 창에 찔려 즉결 처형되었습니다. 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알렉산더 대왕을 찬양하던 사관들의 기록에서는 의도적으로 빠져 있었으며 프톨레마이오스조차도 그 체포 시점 이후로는 린케스티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는 더욱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니 그는 린케스티안이 아예 아시아 원정 이전 테베 공성전 중 죽임을 당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그는 왕과 동명이었으나 성정은 닮지 않은 우둔하고 오만한 자라 평하였고 어느 고귀한 여인의 집에 침입하여 금전을 요구하다가 정원 우물에 빠져 그녀에게 돌로 맞아 죽었다는 전설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는 그 여인을 노예로 삼지 않고 용서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는 왕의 기사도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미화되어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린케스티안이 당시 테베에서 트라키아 병력을 이끌던 인물이었다는 점과 충돌합니다. 그 시기에 마케도니아 내에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트라키아 지휘관이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국 아리스토블루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 린케스티안의 실체를 우회적으로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는 원정을 동행한 참전사관이자 왕의 생전 명예를 보존하고자 했던 인물로서 이 사건에서 그가 보여준 역사는 변명과 은폐의 색채가 짙습니다. 그의 서술은 정확한 사실과 장교 명단의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으며 특히 알렉산더의 공식 사관 칼리스테네스의 찬가적 기록 속에서도 린케스티안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린케스티안의 죽음 자체가 왕의 주변 인물들이 감추고자 했던 진실임을 짐작케 합니다. 이렇듯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던 사관들의 기록은 그 자체로 미화와 누락이 빈번하였으며 당시 병사들의 생생한 기억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른 사료에 따르면 시시네스는 본래 이집트에서 도망쳐 필리포스 왕의 궁정에 머물던 자였으며 알렉산더 대왕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였던 궁정의 일원이었기에 그가 페르시아의 첩자라는 주장 자체가 부정확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에 관해선 다음 해 가을 이수스 전투 직전의 일로 전해지는데 당시 그는 페르시아 대신으로부터 알렉산더를 암살하라는 서신을 받은 혐의로 의심을 받았고 결국 크레타 궁수들에 의해 사살되었다 합니다. 이는 왕의 명령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시네스가 대왕의 측근이었다면 그가 리키아에서 체포된 스파이가 아니라 전략적 전령으로서 북쪽 파르메니온과의 연락을 위해 파견된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모순은 자연히 해소됩니다. 당시 북쪽의 파르메니온은 대왕과의 연락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었고 이는 정당한 이유였으며 알렉산더 역시 리키아 고원을 치며 주요 도로를 뚫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시시네스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조용한 궁정인이었고 수많은 적세를 뚫고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한 후 알렉산더는 신호로서 또 다른 전령을 위장시켜 북으로 돌려보냈고 이는 그들의 교신이 진정한 전략적 기밀임을 상징하였습니다. 이 음모는 린케스티안과는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었으며 린케스티안이 체포된 이유는 전혀 다른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께서는 파셀리스를 떠나며 해안 원정을 짧고 신속하게 마무리하셨고 도중에 충성을 망각한 도시 아스펜도스를 되돌아보아 위력 시위를 통해 폭속시키셨습니다. 이후 클리막스 산 인근에서는 왕께서 해안을 따라 말을 달리시며 곧을 돌아가시던 중 바람결이 거세게 불던 남풍이 갑자기 멈추고 물결 사이로 길이 열리며 해변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이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왕께서는 뒤편의 언덕을 돌아 6시간을 돌아가야 했던 길을 단번에 단축하실 수 있었으며 이 기적은 그분께서 하늘의 도우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시며 경외를 표하셨습니다. 왕의 공식 사관 칼리스테네스는 이 장면을 더욱 웅장하게 묘사하여 바다조차 새로운 주인 앞에 몸을 굽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어 테르메수스와 사갈라수스에서는 그 지역 부족들의 저항을 격파하셨으나 그들의 난공불락의 성체는 점령하지 않으시고 단지 북진로를 개방하는 데에 만족하셨습니다. 인근에는 더 이상 주요 항구 도시가 없었기에
왕께서는 이른 봄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마침내 파르메니온과 합류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로써 알렉산더께서는 리키아 해안의 항구들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그해 여름 페르시아 함대가 시리아와 에게해의 여러 섬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완전한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해안을 절반쯤 차단하였을 뿐 실제로 해상 항로는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가 구상한 육상 중심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더욱 먼 행군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긴 겨울을 마친 그의 군사들은 마침내 프리기아의 벌판에 당도하였고 그곳은 숨어들 곳도 없고 산도 없는 평야로 겨울 고산을 지나며 지친 군사들에게는 안도의 지형이었습니다. 군은 단 5일 만에 프리기아 중심부의 수도 셀라에나이 앞에 이르러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페르시아 수비군은 주변에서 왕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파르메니온이 그들을 고립시켰음을 확인하자 저항을 포기하고 호화로운 궁전과 공원을 알렉산더의 군에 넘겼습니다. 이리하여 알렉산더는 외눈을 가진 필리포스의 노장 장군 안티고노스를 이 지역 총독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이후 마케도니아의 운명을 결정지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왕께서는 또 다른 장수를 서쪽으로 보내 남부 그리스에서 병력을 더 징발하게 하셨으며 자신은 보다 비옥한 지역을 따라 북상하여 고르디움에 도달하셨습니다. 이곳은 파르메니온과 만나기로 정한 지점이었습니다. 고르디움은 예로부터 왕의 길이라 불리는 도로변에 위치한 고도이며 마케도니아에서 증원 병력이 도착하기로 예정된 중요한 결집 지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파르메니온은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도착하였으나 본국에서 파견된 군대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알렉산더의 군은 해상 방어선이 부재한 상황에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없었고 마케도니아의 펠라에서 고르디움까지 육로로 500마일을 행군해야 했습니다. 어느덧 봄은 무르익었고 5월 중순에 이르기까지도 병력은 떠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즈음 페르시아 해군이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르디움은 오랜 역사를 지닌 프리기아의 고도였으나 병사들에게는 흥미를 끌만한 질길거리도 사기를 북돋을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왕께서는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한 가지 전설적 물건에 관심을 두셨으니 그것은 오래전 프리기아 왕 미다스의 왕권 등극과 관련된 수레와 매듭이었습니다. 궁전의 한 방에는 한 대의 옛 수레가 전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미다스 왕이 신의 계시를 받아 왕위에 오르던 날 그 수레를 신에게 봉헌하며 맺은 매듭이라 전해졌습니다. 수레의 멍에와 수레대를 잇는 이 매듭은 콘넬 나무 껍질로 엮어 만든 것이라 하였으며 오랜 세월 그 누구도 이를 풀 수 없었기에 신비한 전설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지역 전승에 따르면 이 매듭을 푸는 자는 아시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 하였고 이는 마침내 알렉산더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자 아리스탄데르 또한 이 매듭에 얽힌 신탁과 미다스 왕의 부친이 리키아의 점술사들에게 조언을 구하였던 고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 전승과 신화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프리기아 사이의 고대 연계까지 맞물리며 이 매듭은 상징적 과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알렉산더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매듭 앞에 섰습니다. 강하게 당기고 비틀었으나 그 끝을 찾을 수 없었고 매듭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긴장감이 감돌았고 실패는 왕의 위신에 손상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산더께서는 과감하게 칼을 뽑아 그 매듭을 단숨에 베어버리셨습니다. 이는 매듭을 푼 것과는 다르나 결과적으로 매듭이 풀렸다는 해석에 다다랐고 곧 사람들은 왕이 매듭을 풀었다고 찬양하였습니다. 노년의 사관 아리스토블루스는 나중에 이를 두고 왕이 수레 연결 부위의 핀을 뽑아 멍에를 비스듬히 밀어 빼냈다고 해명하였으나 대다수 사관들의 기록은 날카로운 칼로 매듭을 베어낸 왕의 단호한 결단을 진실로 여겼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비틀어 돌파한 왕의 기지를 상징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일었다고 전해지며 이는 제우스께서 이 사건에 축복을 내렸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는 제물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이 징조를 보내신 신들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왕은 자신이 제우스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 선언하였고 이후 병사들과 사관들 사이에서는 매듭을 푼 자가 아시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이 점차 그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도전 극복을 넘어 알렉산더가 아시아 정복을 이룰 운명의 사내임을 상징하는 신화적 선언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르디움에서 군은 재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그때 들려온 소식은 불길한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해군이 다시금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시리아에서 에게해의 섬들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노리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는 알렉산더의 해안 차단 전략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군은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그 무렵 마침내 마케도니아로부터의 증원군이 도착하였으니 병력은 약 3,000명의 마케도니아 정예병과 1,000여 명의 그리스 및 기타 동맹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도착한 이들 중에는 겨울을 조국에서 가족과 함께 보냈던 장병들과 펠라에서부터 왕을 향한 충심을 품고 먼 길을 걸어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테네로부터는 사절단이 방문하여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아테네 병사들의 석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이를 거절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리스인 중에서도 페르시아 편에 서서 조국과 싸운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는 없다. 때가 오면 다시 요청하라. 이 발언의 이면에는 사르디스에서 발견된 서신들이 있었으니 그 서신들에는 페르시아 장군들이 아테네의 데모스테네스에게 자금을 송금하여 반란을 유도하였다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알렉산더는 푸친 필리포스 왕의 그리스 원정이라는 신화를 계승하면서도 실리적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아테네를 단호히 견제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신화를 다른 방향으로 확장할 시점이었습니다. 고르디움의 매듭을 자른 그 다음날 알렉산더는 다시금 언덕 위에 옛 성체로 올라가 자신의 결심을 신들에게 고하였고 병사들 또한 그날의 행동을 신탁으로 여겨 찬탄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칼로 매듭을 끊었고 천둥과 번개는 그의 행동을 승인하듯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신비한 징조는 병사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고 그는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운명의 사내라는 신념이 퍼져나갔습니다. 사관 칼리스테네스를 비롯한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널리 퍼뜨렸고 알렉산더의 승리가 이미 예정된 바와 같다는 느낌을 고취시켰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푹 돋는데 이보다 강력한 상징은 없었으며 이제 알렉산더의 원정은 단순한 정복을 넘어 신화적 과업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아시아를 지배할 자라는 말은 그 시점에는 막연한 이상처럼 들렸으나 그 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아시아 소아시아까지만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또 어떤 이는 티그리스 강을 넘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까지를 상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자신조차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8해가 채 되지 않아 그 아시아라는 이름 아래 옥수스 강을 건너고 힌두쿠시 산맥을 넘고 인도 북서부에서 코끼리를 이끌고 오는 왕과 맞서게 될 줄은 말입니다. 동방의 마귀들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듯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보낸 바 있어 동방 사상에 익숙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근원이 존재하니 하나는 선한 영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이다. 선한 영의 이름은 제우스 혹은 아후라 마즈다요. 악한 영은 하데스 또는 아리만이라 하노라. 다리우스 왕께서 지난 1년 동안 알렉산더의 행보에 관한 보고를 들으셨을 때 천상의 이 분열된 구분 가운데 그 어느 편에 알렉산더가 속한다고 판단하셨을지는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사자와 같은 기세로 조상인 헤라클레스의 사자 가죽 투구를 머리에 이고 나타난 알렉산더는 그 자체로 사자 형상을 한 아리만의 화신이라 할 만하였습니다. 마귀들의 전승에 따르면 3000년 동안 한 영이 다른 영을 지배하며 다시 3000년 동안은 서로 싸우며 투쟁하다가 마침내 아리만은 사라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페르시아의 일부 이교인들은 은밀히 아리만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의 불가피한 능력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신 아후라 마즈다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다리우스 3세께서는 결코 그러한 어둠의 권세와 타협하실 수 없었습니다. 대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으며 인류에게 평화를 베푸신 선한 영의 이름 아래 그는 거짓과 불의와 사악함으로 다가오는 적을 반드시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수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곧 시간의 세계를 위한 일격이자 대왕이 짊어진 천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불꽃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 대왕의 기대는 오직 한 사람, 믿음직한 용장이자 외국인이며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은 메몬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제국 해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메몬은 에게해 코스 섬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고 제국 해군의 300척 전함을 지휘하였습니다. 레반트 출신의 수병들과 그라니쿠스 전투 이후 다수의 용병 영입지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간신히 고용된 그리스 용병들로 구성된 병력이었습니다. 비용은 막대하였으나 일단 보급기지만 마련된다면 페르시아의 함대는 어디든 항해할 수 있었고 알렉산더는 이를 저지할 만한 선박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함대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차단할 수 있었고 발칸 반도로부터 알렉산더에게 보내질 증원군의 통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상선들은 침몰되거나 강제로 전용될 수 있었고
흑해 왕국들로부터 오는 가을철 곡물 수송선단의 항해를 방해한다면 아테네는 알렉산더에 반대하는 반란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록 알렉산더가 아테네 시민선원 20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압박은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메모는 또한 스파르타를 비롯한 페르시아 동맹 세력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그리스 본토에서 안티파트로스에 대한 반란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일 성공한다면 아시아에 주둔 중인 마케도니아군 병사들도 조국의 위협을 감지하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알렉산더는 강제로 발칸으로 회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었고, 다리우스는 굳이 제국 내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이지 않고도 적을 끌어내어 고립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전략을 마련한 셈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미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진군하고 있었으며 후방 보급로에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알렉산더라 하여도 에게해와 발칸을 모두 상실한 채 내륙으로 진군을 계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병사들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원전 333년의 봄, 메모는 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레스보스 섬의 주요 도시들과 키오스 섬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 필리포스 왕사 후 알렉산더의 동맹체제에 참여한 그리스 민주정의 일부였습니다. 메모는 이들 도시의 민주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신 폭군을 세우고 페르시아 수비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이 조치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망명한 귀족들과 함께 페르시아의 억압이 되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레스보스 섬의 미틸레네만이 알렉산더의 군사 원조를 받아 저항하였고, 나머지 도시들은 마지못해 민주 정체제를 포기하고 항복하였습니다. 고르디움에서 증원군을 기다리던 알렉산더는 이 소식을 들었고, 예견된 일이긴 하나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안티파트로스에게 500탈란트를 송금하였고, 크라테로스의 형제이자 기병 정찰대장이던 암포테로스와 오레스티스 출신의 또 다른 장수에게 각각 600탈란트를 주며 제2함대의 편성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들은 알렉산더가 동맹국들에게서 징발한 전함으로 구성된 새로운 함대를 창설해야 했습니다. 사르디스에서 획득한 보물과 신년 공납 덕분에 함대를 해산시킨 결정을 되돌릴 수 있었지만 600탈란트의 예산으로는 메몬의 함대 규모에 맞먹는 병력을 2달간 운영하는 데에 불과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두 장수는 해군 운영 경험이 없었고 바다를 통해 귀국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육로를 택한다면 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모는 몇 개월간 자유롭게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셈이었고, 알렉산더는 그저 상황을 관망하며 대응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몬 또한 쉽지 않은 도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안티파트로스는 병력을 갖추고 있었고, 아테네 시민들은 인질로 붙잡혀 있었으며, 그리스인 다수는 여전히 스파르타나 페르시아의 옛 잔혹함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광범위한 반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고, 반란이 일어난다 해도 위협보다는 소란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알렉산더가 동맹 그리스인들을 신뢰하지 못하였다면 애초에 두 번째 함대를 편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 측도 자금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메모는 왕에게 자금을 받았으나 소아시아 지역에서 거두던 공납이 끊긴 상황에서 용병 해군을 유지하기 위한 은하 부족은 불가피하였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주화가 아닌 곡물이나 물자로 조공을 바치던 곳이었으므로 메모는 이미 약탈과 해적질에 의존하고 있었고, 이는 해상 무역에 민감한 그리스 도시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리스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강경한 방법이 요구되었습니다. 방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그리하여 알렉산더는 기원전 333년 6월 고르디움을 떠나 동쪽으로 향하였으며 페르시아 해안 항구들을 계속해서 점령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메몬의 운명은 시험받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원전 333년 6월 그가 미틸레네를 포위하던 중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이는 무엇보다도 다리우스 왕의 대업에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알렉산더에게 있어 천운이라 할 만하였으니 마케도니아를 이해하고 페르시아를 섬기며 그리스 용병들을 지휘할 수 있었던 장수는 메몬 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제국 전체는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수사에 도달한 메몬의 사망 소식은 제국 기계의 무거운 톱니다 바퀴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왕 다리우스는 이 위대한 장수의 상실에 그 누구보다 심히 낙담하였고, 기원전 6월 말 또는 7월 초 전쟁 전체의 전략을 변경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확실한 찬사를 메몬에게 바칠 수 있는 자는 바로 그를 잃고 전쟁 계획을 갈아엎은 다리우스 자신이었으며,
다만 새로운 방침이 실현되는 동안에는 시간이 허비되어 알렉산더에게는 호운이 이어지고 페르시아는 체면을 회복할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가 메몬의 사망 소식을 언제 접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내륙으로의 진군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음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앙키라 북부의 산악 부족들이 항복의 조짐을 보이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족들은 그간 페르시아 제국조차 관심을 두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으며 사관 칼리스테네스는 이들의 이름을 인용하고 그 언어를 호메로스 서사시의 어구로 풀이하려 애썼습니다. 이어 알렉산더는 파플라고니아와 화평을 맺었고 그 지역을 서부 총독령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5만 명에 달하는 대군은 염분이 잔뜩 남은 사막 가장자리 할리스 강을 건너 매끄럽게 정비된 왕의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길은 복음 마차가 이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길이었습니다. 카파도키아는 황량하고 생기가 없으며 마치 죽은 코끼리의 피부처럼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는 이 땅을 한 동방인 아마도 토착민인 자에게 맡겼습니다. 북부는 여전히 미개한 왕국으로서 페르시아의 지배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중부와 남부는 왕의 도로와 인접해 있었지만 알렉산더는 이 지역을 굳이 정복하거나 점령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산악지대는 계속해서 독립을 유지하며 도망친 페르시아인들의 피난처로 남았고 알렉산더의 후계자들 간의 전쟁에서도 정복되지 않은 채 자율의 영역으로 존속하였습니다. 비록 인구는 많았으나 군사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할리스 강을 건넌 후 약 2주일이 지나자 알렉산더는 프리기아 남동부 변경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곳은 기원전 401년 크세노폰이 이끈 10만인의 용병대가 야영하였던 바로 그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크세노폰의 저수를 정독한 바 있었기에 곧 실리시아의 관문, 곧 적이 막고 서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좁은 길목에 이르게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레크 보가즈 산맥의 능선을 따라 돌아가는 우회로도 존재하였지만 알렉산더는 이 험한 협곡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는 두 가지 경우에서 비롯된 판단이었습니다. 첫째, 적절한 지역 안내인을 구하지 못해 정찰이 부족하였거나 둘째, 과거 크세노폰이 그러하였듯 협곡 수비대를 위험만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판단은 정당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직접 야전군을 이끌고 화살병, 방패병, 아그리아니아 출신 경보병 등 가벼운 무장을 한 부대들을 어둠 속에 은밀히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야간 공격을 감행하셨고 그 기세에 수비대는 겁을 먹고 퇴각하였으며 그들의 총독은 곡식밭에 불을 지르며 남쪽의 수도 타르수스로 도망쳤습니다. 알렉산더는 전군을 무사히 관문을 통과시키셨고 관문의 반대편에 이르러 지형을 살피시며 스스로의 운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탄하셨습니다. 만일 저 위에 적이 있었고 바위를 굴려내렸다면 나는 여기서 전멸당할 수도 있었도다. 길은 너무도 좁아 병사 4명이 나란히 겨우 행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6월 말경 알렉산더는 드디어 실리시아 지방에 입성하셨습니다. 앞에 펼쳐진 것은 과연 크세노폰이 묘사한 것과 같이 넓고 물이 풍부한 평야였고 그곳은 각종 나무와 포도 덩굴이 무성하였으며 깨, 조, 밀, 보리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적의 약탈에도 불구하고 군이 먹을 만큼의 식량은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왕과 군대는 남쪽으로 60마일가량을 빠르게 행군하여 타르수스에 도달하였습니다. 사관 칼리스테네스는 길가에 위치한 고대 도시들을 지목하며 이곳이 예전에 아킬레우스의 창이 스쳐간 전장이라 하였고 알렉산더는 그러한 전설이 자신의 발자취와 겹침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알렉산더께서 실리시아 관문을 통과하시던 바로 그 시기 수사의 왕궁에서는 어떠한 서사시도 호메로스적 미사여구도 찾아보기 어려운 고뇌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6월과 7월 초 다리우스 대왕은 처음에는 메몬의 계획이 성공하여 알렉산더를 더 깊은 아시아 내륙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메몬이 그라니쿠스 전투 직후부터 주장했던 바와 같이 마케도니아군의 진격로를 따라 땅을 불태우며 보급선을 차단하고 결정적인 대회전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 여겼습니다. 이 전략은 실리시아 관문을 맡고 있던 지방 총독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있었으나 메몬이 죽고 다리우스의 마음이 바뀌었을 무렵 알렉산더는 그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점에 협곡을 무혈로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즉 알렉산더는 적이 방어 의지를 거둔 시점에 들어섰고 다리우스는 방침을 바꾸려 할 때 이미 관문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6월 말 또는 7월경 다리우스는 모든 고위 대신들과 왕족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타르수스를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소식이 수사 궁정에 전해졌고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궁정에는 왕의 혈족이라 칭하는 귀인들과 실질적 왕자, 지방 총독들과 친위 지휘관, 왕의 식탁을 함께하는 중신들과 자주색 옷을 입는 귀족, 10만 불사대의 지휘관, 종교 제사장, 오로상, 그리고 무수한 하급 장교들이 모여 페르시아의 운명을 결정지을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왕이 입장하자 모두가 엎드려 절하였고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메몬이 없는 이상 더 이상 발칸의 전쟁을 수출할 수 없다는 왕의 판단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황을 뒤집기 위한 새 움직임은 이제 알렉산더 자신을 정면으로 겨냥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때 한 그리스 장군, 아테네 출신으로 알렉산더에 의해 추방된 자 카리데모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10만 명의 병력, 그중 3만 명의 그리스 용병을 이끌고 단독으로 알렉산더를 상대하겠노라 자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례한 언사에 분노한 다리우스는 페르시아의 관례대로 그의 허리띠를 잡고 수행원들에게 넘겨 처형하라 명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애국적 그리스 사관에 의해 다소 극적으로 전해졌을 수 있으나 그 핵심인 다리우스가 외인의 제안에 분노하여 직접 출전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은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왕궁의 집사들은 명령을 전달하고 서기관들은 이를 아람어로 번역하여 봉인된 명령서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국 전역의 총독들과 봉신들은 소환을 받았고 각지의 왕의 눈과 귀들은 소극적인 자들을 색출하였습니다. 왕의 처첩과 궁녀들은 행군을 준비하며 수레와 낙타에 탈 준비를 마쳤고 기원전 7월에 숨막히는 더위 속 다리우스는 서쪽으로 바빌론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곳은 저지대의 열기로 인해 그의 선조들이 한여름이면 꺼리던 장소였으나 지금은 미룰 수 없는 군사적 판단이 그를 재촉하였습니다. 당장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상위 총독령 병력을 소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고 남은 시간과 거리 내에 소집 가능한 병력은 제국의 중앙지대에서 충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제국의 말 사육지, 곧 메디아의 루셀은 목초지와 아르메니아에서 매년 2만 마리의 말을 조공하던 들판은 손이 닿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무장 기병은 이들 지역과 귀족들로부터 모집할 수 있었지만 보병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궁정 근위대인 만인의 불사대를 제외하면 본토 페르시아인 중 숙련된 보병은 드물었으며 일반 보병은 투석병과 궁병을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리우스는 해상 전선의 병력까지 끌어와야만 하는 절박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으며 메몬의 사망 직전 그가 임명했던 페르시아인 조카와 부사령관이 미틸렌의 함락을 성사시키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그리스 용병을 내륙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이들에게 하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원전 8월 중순경 약 200척의 페르시아 전함은 코스와 할리카르나소스에서 출항하여 시리아 해안의 트리폴리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 용병들은 메몬의 다른 조카에게 인계되었으며 배는 그곳에 좌초시켜두고 용병들은 내륙으로 행군하여 다리우스의 주력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참모들은 이 용병수를 3만이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보다 적었거나 절반 수준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해군은 단 3천의 용병과 100척의 함선만으로 작전을 이어가야 하였고 전략적 가능성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는 바다를 포기할 여유가 없었으며 육상 병력이 절박한 현실 앞에서 바다를 지키는 일은 일시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궁에서 파견한 명령서에 따라 궁정의 예비 병력들, 즉 페르시아 청년단이 소집되었으니 이들은 본래 벌목 수렵 씨름 등으로 병역을 대비하던 소년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나이도 경험도 불문하고 성인 병사들과 함께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동원령이 내려졌고 특히 바빌론 인근의 비옥한 평야지대에서 이 대규모 징병의 여파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알렉산더의 원정이 이 지역에 닿기도 전 페르시아 제국의 병역 체계는 이미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한 지 200여 년 전 왕권은 이 찬란한 농업 왕국의 토지를 제국의 이익에 따라 분할하였습니다. 많은 토지는 왕의 병사들과 하인들에게 부여되었고 이들은 그 땅의 생산물로 생활을 꾸리며 제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금 기반의 경제가 미약했던 농업사회에서 무장을 갖춘 병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토지의 수여, 곧 봉토제도의 시행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교한 세무제도나 행정제도를 통해 운영되었고 페르시아는 이를 선조인 메디아인들로부터 이어받아 체계화하였습니다. 예컨대 리디아 평야에서처럼 메소포타미아 평야에도 제국 각지에서 이주해온 외지 병사들의 가족이 이주 정착하여 토지를 할당받았습니다. 그 규모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통 약 70에이커였고 출신 국가나 신분에 따라
아랍인, 유대인, 이집트인, 시리아인, 인도인 등이 각각 독립된 집단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각 지역은 감독관의 통제 아래 두어져 할당받은 봉토로부터 연간 조세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리디아나 다른 지역의 외지 식민민과 달리 바빌론 평야에 정착한 이민 병사들은 고대 아카드어로 토지 문서를 남겼습니다. 이 아카드어 문서는 진흙판에 새겨지고 가마에 구워졌기에 오늘날까지도 온전히 보존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니프르 근처에서 발견된 무라수 가문의 방대한 기록은 페르시아 제국의 봉토 체계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주된 봉토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곧 기병용 봉토, 궁병용 봉토, 전차용 봉토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봉토의 이름이 곧 봉신의 복무 형태를 상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 숙련된 궁수, 전차병들이 이 땅에서 충당되었습니다. 봉토 소유자는 매년 일정량의 세금, 이를테면 왕의 곡물, 왕의 병사, 왕궁 조세를 납부해야 했으며 이는 보통 은계나 음무계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땅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었고 본인의 의무는 가문의 남성 중 직접 전장에 나갈 자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농사가 어려운 이들은 자신의 땅을 아예 무라수와 같은 금융 가문에 임대하거나 계약을 맺어 운영을 위임하였습니다. 무라수 가문은 막강한 자금력과 인력을 보유한 일종의 야생 고양이라 불리는 상업 귀족으로 땅을 빌려받아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을 챙겼으며 소작농, 소, 종자, 물건, 양수기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역 의무는 양도할 수 없었기에 토지 소유자의 자손은 반드시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구조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422년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은 식민 병사들에게 우르 공략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유대인 병사의 가문은 이미 무라수 가문의 인물을 양자로 입적시켜 땅을 분할하고 있었습니다. 군역은 혈통상 자손의 의무였기에 유대인 병사는 무라수 은행 측과 거래하여 그들이 전투 장비와 세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말을 타고 출전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가 요청한 장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말 한 필과 마부, 철제 장식, 투구, 가죽 흉갑, 방패, 두 종류의 화살 120발, 철제 방패 장식, 철창 2자루, 식량비로서 은 한 미나를 준비하라. 그러면 나는 우리 땅에 부과된 병역을 이행하리라. 그가 활은 갖고 있지 않았기에 이 화살은 아마 활의 땅을 소유한 병사에게로 지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333년의 여름, 모든 식민 병사가 이렇게 부유한 무라수 은행가와 동업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라수 기록에서 보이듯 봉토를 임대하거나 상속 분할로 인해 봉토가 15분의 1로 쪼개지는 사례까지 있었으며 이는 병사의 충원과 장비 조달을 현저히 어렵게 하였습니다. 농사의 수익은 일정치 않았고 연간 병역 의무는 정해져 있었으며 가문 구성원이 늘수록 병력 부담은 커졌습니다. 대부분의 식민 병사들은 더 이상 완전 무장을 갖추기 어려워졌고 제국은 더 많은 병사를 외국 용병으로 충원하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333년 7월 다리우스 왕은 서쪽으로 향하는 출정을 시작했습니다. 행군의 목적지는 바빌론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지대가 낮고 여름철 기온이 매우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페르시아 왕들조차 한여름에는 머물기를 꺼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실리시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6주 안에 바빌론의 성문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다리우스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병력 소집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북동쪽에 위치한 상위 총독령들로부터 충분한 병력을 호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대신 다리우스는 제국 중심부에서 충원이 가능한 두 곳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메디아 지역의 루셀은 목초지였고 다른 하나는 아르메니아의 방대한 목장지대였습니다. 메디아는 질 좋은 군말을 생산하는 지역이었고 아르메니아는 해마다 약 2만 마리의 말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 지역들로부터 기병을 충원하고 귀족들과 식민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보병의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정규 보병은 대부분 부족했고 페르시아 본토의 숙련 보병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궁전 호위병인 1만 명 규모의 불사대뿐이었습니다. 다리우스는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 전선에 투입되었던 그리스 용병들을 시리아 내륙으로 전환 배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왕궁에서는 청년 훈련병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벌목, 수렵, 투석, 격투 등의 훈련을 통해 병역에 대비하던 소년들이었으나 위기 속에서 실제 전장에 투입될 성인 보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동원이 시작되면서 바빌론 인근의 평야지대에는 집결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왕궁에서는 병력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만 명 규모의 원형 울타리를 세웠고
병사들은 만 명 단위로 입장하며 집계되었습니다. 메디아인, 아르메니아인, 히르카니아인, 리비아인, 그리고 페르시아인들이 줄을 지어 입장했습니다. 일부 사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동원된 병력은 40만 명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과장이 있을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다리우스가 제국의 병력을 가능한 한 최대한 끌어모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왕의 공식 출정 행렬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행렬은 제국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전장으로 향하는 왕의 존재 자체를 의례적으로 부각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출정의 선두에는 성화가 실린 은제 제단이 있었고 그 뒤를 마기 사제들이 전통의 찬송을 부르며 따랐습니다. 이어서 자주색 의복을 착용한 365명의 청년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태양력, 곧 1년의 일수를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 뒤로는 메디아의 흰 말들이 이끄는 아후라, 마즈다의 수레가 등장했습니다. 마부들은 흰옷을 입고 금채찍을 들고 있었으며 가장 크고 힘센 말 한 마리는 태양의 수레를 이끌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를 궁정의 친위대인 불사대가 엄숙한 모습으로 따랐고 왕족들과 무장한 창병들은 왕의 전차가 지나는 길을 확보하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다리우스는 금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전차에 올라탔습니다. 수레의 멍에에는 각종 보석이 박혀 있었고 양옆에는 신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으로 만든 아우라 마즈다의 톡수리 문양이었으며 날개를 활짝 편 형태로 수레의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흰색 도포에 자주색 띠를 두르고 있었고 어깨에는 황금 매들이 부리로 싸우는 모습이 수놓인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단일 보석으로 만든 칼집이 묶여 있었고 머리에는 물결무늬 장식이 들어간 왕관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푸른색과 흰색 천이 감싸고 있어 왕권의 상징으로 기능했습니다. 왕비와 왕태우는 각각의 전차에 올라 뒤를 따랐고 15대의 노새 수레에는 내시들과 유모들, 어린 왕자와 공주들이 나누어 탑승했습니다. 이어지는 행렬에는 365명의 후궁이 정해진 간격을 유지하며 행렬에 동참했고 그 뒤로 600두의 노새와 300두의 낙타가 제국의 보물과 보급품을 싣고 이동했습니다. 이 장면은 다리우스 왕과 페르시아 제국이 갖고 있던 의례적 권위와 물리적 자산을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장대한 행렬과 상징적 권위는 알렉산더와 마주하게 될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유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실리시아 관문을 돌파한 직후 타르수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고지대에서 빠르게 하산하며 약 3000피트의 고도를 내려와 평야지대로 진입했고 이 지역은 고온다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기후 조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강행군의 피로가 겹치면서 알렉산더는 탈진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타르수스에 도착했습니다.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시드누스 강은 물빛이 탁하고 수온이 차가웠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냉한 기운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강에서 직접 수영을 했고 이로 인해 급성 고열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사관 아리스토블로스는 알렉산더가 이미 발열 상태였다고 전했지만 다른 기록에 따르면 수영 전까지는 건강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후 고열과 몸살 증세를 보이며 텐트 안에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몸은 점점 굳어졌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를 치료하던 의사들은 모두 회복 가능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때 마케도니아 출신의 의사 필립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알렉산더의 건강을 돌보던 인물이었고 왕실 내에서 의료적으로 신뢰받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필립은 해열 효과가 강한 약재를 조제하여 알렉산더에게 복용을 권했습니다. 동시에 파르메니온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필립이 다리우스에게 매수되어 알렉산더를 독살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이 편지는 이틀 전 이미 도착했으나 알렉산더는 그 존재를 숨기고 필로우 아래에 보관해 두었다고도 합니다. 약을 준비해 돌아온 필립에게 알렉산더는 그 편지를 건넸고 동시에 그가 준비한 약을 한 번에 마셨습니다. 필립은 편지를 읽고도 동요하지 않았고 복용한 약은 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에게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이후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했고 알렉산더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약은 효력을 나타냈고 고열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건은 알렉산더가 병약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판단력을 유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끝까지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기록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위험을 감수하며 의심받는 자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 속에서도 신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했습니다. 필립은 이후에도 알렉산더의 주치의로 활동했고 이 사건을 통해 더욱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사건을 자신의 충직한 자들과 배신자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판단력을 잃지 않았고 신뢰와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타르수스에서 병을 앓는 동안 2달에 걸쳐 그의 진영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7월과 8월 그리고 9월 중순까지 회복에 집중했으며 그동안 다리우스가 대규모 군대를 조직해 출발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던 주요 전장은 여전히 바다였습니다. 해상에서는 메몬이 사망한 이후에도 페르시아 해군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텐도스 섬을 점령하고 에게 북부의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텐도스는 헬레스폰투스 해협과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상선과 군선 모두에게 중요한 항로였습니다. 페르시아 측은 이 섬을 점령하면서 53년 전의 안탈키다스 평화 조약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 조약은 에게의 섬들의 자유를 보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알렉산더 진영과 마케도니아 동맹국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 측에서는 대응을 준비했고 아마도 그의 유모의 조카로 알려진 마케도니아 장수가 해상 반격을 지휘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측근들은 10척의 함선을 에게해 남부의 키클라데스 제도에 파견하여 스파르타 및 기타 반란의 기회를 노리는 남그리스 도시국가들과의 접촉을 감시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해군이 남쪽으로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배치였습니다. 실제로 일부 페르시아 함선이 이 해역에서 납포되었고 나머지는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100척에 달하는 페르시아 함대가 남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협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 본토에 보내 새로 구성하려 했던 동맹 함대는 모집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많은 그리스 도시들이 여전히 중립을 유지하려 했고 반페르시아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렉산더는 해상 전선을 통해 페르시아의 후방을 차단하는 전략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당장의 진군을 육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해안 항구를 하나하나 점령하며 페르시아 함대의 보급선을 끊으려 했고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주요 항구를 향해 진격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실리시아 남부와 소아시아 해안선에는 여전히 페르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항구가 남아 있었고 해상 후방은 완전히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알렉산더는 상세한 지도나 지역 안내자 없이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크세노폰의 행군기를 참고하며 거리와 지형, 보급 가능성 등을 추정했습니다. 크세노폰의 기록은 거리 단위와 시간, 지형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나 항구 점령을 준비하는 데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시리아로 넘어가기 위해 해안길을 따라 동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그는 약 70마일 거리의 요충지, 실리시아와 시리아의 경계인 요나의 기둥이라 불리는 해안 요새를 선점하려 했습니다. 이곳은 전략적 통로였으며 강이 흐르고 이중 성벽이 설치되어 방어가 견고한 장소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파르메니온을 선발대로 보내 이 지역을 확보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알렉산더 자신은 병세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며 진군을 늦추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회복되자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앙키알루스로 향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리우스의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이었고 전략적으로는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앙키알루스는 쇠락한 고대 도시였고 도심 한가운데에는 아시리아 왕 아수르바니팔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에는 왕이 손뼉을 치는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쐐기 문자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르 다나팔루스, 아나킨 다락세스의 아들이 이 도시와 타르수스를 하루 만에 지었다. 나그네여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다른 인간의 일들은 이 손뼉만큼의 가치도 없다. 이 문구는 알렉산더에게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비록 늙은 사관 아리스토블로스는 마지막 문장을 완곡하게 번역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로 바꾸었지만 원래의 내용은 인간의 쾌락주의적 인생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칼리스테네스는 이 문장을 그대로 알렉산더에게 전달했고 알렉산더는 그러한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곧장 다음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열흘간의 진군에서 알렉산더는 주변 부족들을 무력화했고 친페르시아 성향의 도시 하나를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이 시점에 들어 알렉산더는 해상 전선에서 오랫동안 버티던 페르시아의 거점인 코스와 할리카르나소스가 마침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해상 전선의 첫 성공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회복을 기념하며 그리스의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또한 병사들을 위해 횃불 경주와 체육 경기, 문학 경연도 함께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코스와 할리카르나소스는 다시금 페르시아 측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향후 다시 점령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알렉산더는 시리아 접경 도시인 말루스로 진군했고 이곳의 내전을 중재하며 자치를 인정하고 조공을 면제해주는 유화책을 택했습니다. 말루스는 전설에 따르면 알렉산더의 그리스 조상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 알렉산더는 이 상징성을 고려하여 후한 대우를 내렸습니다. 이때가 10월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다시 본격적인 진군을 시작하려는 시점, 파르메니온으로부터 긴급한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다리우스의 대군이 시리아 국경 인근 요나의 기둥에서 불과 이틀 거리 지점에 진을 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파르메니온으로부터 전달된 전갈을 받은 알렉산더는 즉시 군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다리우스가 대군을 이끌고 바로 인근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장군들과 동료들은 주저하지 않고 당장 전진하자고 응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들의 결의를 높이 평가했고 바로 다음날 아침 군을 집결시켜 동쪽으로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시 크세노폰의 기록을 참고하여 이동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통상적인 보행 속도라면 시리아 국경까지 사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는 병력을 재정비할 여유도 없이 이틀 내로 70마일 이상을 돌파하는 강행군을 감행했습니다. 해안 도로는 비교적 평탄했으며 양옆으로는 경작지가 펼쳐져 있었고 지중해와 아마노스 산맥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위치한 지형이었습니다. 군은 시리아로 통하는 길목인 이수스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남쪽으로 향하는 길목이자 시리아 총독령의 초입이었으며 알렉산더는 이곳에 도달하자 지친 병사들 중 낙오자와 환자들을 남기고 전진을 서둘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르메니온과 본대가 합류했고 이들은 시리아의 요충지인 요나의 기둥 부근에 진을 쳤습니다. 선발대는 이미 이곳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마노스 산맥을 넘어 아시리아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다리우스를 기습하여 페르시아군이 진을 치기 전에 선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 그는 기습 진군을 계속하려 했지만 그날 밤 폭풍우가 발생했고 바람과 폭우로 인해 진군은 불가피하게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비바람이 천막을 찢고 병사들을 진흙 속에 파묻을 정도였으며 이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전략적 변곡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르메니온의 정찰 이후 이미 45일이 지나 있었고 다리우스가 여전히 소의 평야에 머물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페르시아 진영에서는 결정적인 전략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는 본래 소의 평야에 진을 치고 알렉산더가 요나의 기둥을 넘어 평야로 나오기를 기다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병력을 평야에 전개하여 마케도니아군을 정면에서 제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알렉산더는 전진을 지연했고 이는 다리우스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병참 문제도 작용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수만에 달하는 군과 가족, 보급을 위한 짐수레를 다마스쿠스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는 식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으며 동시에 트리폴리 해안에 대기 중인 용병 수송선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략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병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정보, 그리고 파르메니온의 선발대가 해안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리우스는 군을 북쪽으로 회전시켜 아마노스 산맥의 내륙 고개인 하센 베일리 고개를 넘으려 했습니다. 이 고개는 해발 약 4000피트였으며 그가 통과하려 했던 경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만약 다리우스가 알렉산더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다면 이 행군은 전면 포위와 단절 작전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렉산더의 동선을 오판했고 그 결과 전략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알렉산더는 산맥의 해안 쪽을 따라 남하하고 있었고 다리우스는 산맥의 내륙 쪽을 따라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양군은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과 15마일 정도를 두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리우스는 이수스에 도착했지만 거기에는 알렉산더의 본대가 아닌 후방에 남겨진 병력과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포로로 삼고 일부는 손을 자르는 등의 잔혹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 조치는 군사적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도망친 병사들에 의해 알렉산더에게 다리우스의 위치가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정보를 믿지 못했지만 곧 30노의 경선 하나를 띄워 정찰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알렉산드레타만까지 올라가 페르시아군의 대규모 야영지와 진화된 불빛을 목격했고 사실을 확인한 뒤 급히 귀환했습니다. 그제야 알렉산더는 다리우스가 자신의 뒤를 잡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즉시 회군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폭우에 젖어 있었고
이미 며칠간의 강행군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지만 그는 병사들에게 방향 전환과 전면 진군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페르시아군을 정면에서 마주하기 위해 알렉산더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다리우스는 자신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수스에 도착하여 마케도니아군의 후방을 장악했고 알렉산더와 파르메니온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렉산더가 평지로 나올 때를 기다리며 결정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알렉산더는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후방의 공격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병력을 되돌려 폭우와 진을 피로를 무릅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회군이 아니라 군 전체를 역방향으로 재정렬하며 추격하는 고난도의 기동 작전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파르메니온과 다시 합류한 뒤 병력 전열을 재정비하고 적의 위치와 지형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다리우스가 좁고 험준한 이수스 협곡에 군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페르시아군에게 불리한 지형이라는 점을 즉시 간파했습니다. 다리우스의 병력은 수십만에 이르렀지만 이수스 지역의 좁은 전장은 병력 규모를 온전히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평지에서의 전면 충돌을 상정하고 병력을 배치했지만 협곡과 좁은 하곡은 기병의 기동성과 수적 우세를 제한했습니다. 다리우스는 후방에서 접근하는 알렉산더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했고 전열을 펼 수 있는 평야가 아닌 지형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지형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전통적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좌익을 파르메니온에게 맡기고 우익에는 자신이 직접 기병을 이끌고 배치했습니다. 그는 전면의 주력 부대에는 마케도니아의 중장 보병인 파란 기자들을 전진 배치했고 고대식 경보병과 궁병을 측면 보조선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우익의 정예 기병대를 중심으로 공격의 돌파구를 만들고 중간 전열은 견제하며 다리우스의 반응을 유도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전통적인 마케도니아 전술과 알렉산더의 독창적인 전장 운용 능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전투의 중심이 단순한 정면 충돌이 아니라 협곡 내에서의 밀도 높은 병력 운용과 공간 장악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리우스는 그 넓은 병력의 잠재력을 이 지역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지형은 마케도니아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그가 신뢰하던 기병의 압도력은 좁은 통로와 하천으로 인해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양군은 곧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군사들에게 다리우스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전의와 사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자신들이 선택받은 소수이며 눈앞의 적은 거대한 숫자일 뿐 실제 전투에서는 우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두 군은 이수스의 좁은 골짜기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회전이나 공성전이 아니었고 동서 문명의 두 상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지형, 속도, 병력 배치를 모두 고려해 전략을 완성했고 다리우스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싸움을 강요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전투는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양측 모두 그 전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도권은 이미 알렉산더가 쥐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좁은 협곡 지형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우익을 이끌고 하천을 건너며 돌파구를 만들었고 좌익의 파르메니온은 적의 주력을 견제하면서 지형을 활용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수스 전투의 핵심은 단순한 수싸움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병력을 배치하고 기동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통적인 마케도니아 전술을 변형하여 지형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그는 기병대를 우익으로 깊게 배치하고 중앙에는 정예 보병인 파란 기자와 방패병을 배치했습니다. 반면 좌익에는 마케도니아의 동맹 부대와 궁병을 두어 페르시아 좌익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좌익은 버티고 중앙은 견제하며 우익으로 전투의 균형을 결정짓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병력의 수에서는 우위에 있었지만 지형이 이를 제약했습니다. 특히 넓게 펼쳐진 진영을 협곡 지형 속에 압축해서 운용해야 했기 때문에 병사 간의 거리도 좁고 기동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다리우스의 기병대는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밀집한 마케도니아 보병을 뚫기 어려웠습니다. 알렉산더는 전투 초반부터 우익에서 전광석화 같은 기동으로 페르시아 좌익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직접 선두에 나섰고 정예 기병과 함께 적 중앙 측면을 파고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공격은 효과적으로 먹혀들었고 곧 페르시아의 좌익은 무너졌습니다.
한편 중앙에서 충돌한 보병전은 치열했습니다. 페르시아 측은 다양한 민족 출신의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일부는 고용된 용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케도니아 보병의 조직력과 훈련도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병력 간 협동이 약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부족한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익에서 알렉산더의 돌파가 성공하자 다리우스는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레에서 내려 말로 갈아타고 보호 병력과 함께 서둘러 전장을 이탈했습니다. 전장의 지휘부가 붕괴되면서 페르시아군 전체에 혼란이 퍼졌습니다. 다리우스가 도망친다는 소식이 전열에 퍼지자 수많은 병사들이 전투를 포기하고 퇴각하거나 항복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포위하려 했지만 밤이 다가오고 지형이 험난하여 끝내 그를 포획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페르시아 진영의 왕실 장비, 전차, 보아,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노획했습니다. 다리우스의 어머니, 아내, 자녀들은 마케도니아군의 손에 넘어갔고 알렉산더는 이들을 정중하게 대우했습니다. 이 전투는 알렉산더가 단순히 군사적 지도자가 아니라 전장 운영에 있어서도 비범한 통찰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숫자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 속도, 타이밍을 통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수스 전투 이후 페르시아 제국은 전면적 수세에 몰렸고 다리우스는 제국의 중심부로 후퇴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항구들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이후의 진격은 한층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수스 전투에서의 승리는 단지 전장의 결과를 넘어서 동서고대 세계의 권력 지형을 본질적으로 뒤흔드는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 세계의 정복자가 아닌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리우스는 급히 전장을 벗어나 제국의 내륙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방면으로 도망하며 남겨진 왕실 자산과 직계 가족들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시시감비스, 아내 스타테이라, 어린 자식들이 모두 알렉산더에게 포로로 잡혔다는 사실은 제국 내부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이들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정중하게 대우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장에서 얻은 보화를 바탕으로 군의 사기를 높이고 시리아 지역 전반에 걸쳐 자신이 새로운 지배자임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왕실 텐트와 다리우스의 전용 장식품을 자신의 야전 막사로 옮겼고 일부는 병사들에게 포상으로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위계와 예절을 유지한 채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수스 전투 이후 시리아 북부와 페니키아 해안 지역은 실질적으로 알렉산더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각 도시들은 전투 결과를 접한 후 대부분 저항 없이 항복하거나 협상에 나섰습니다. 해안 도시들의 폭속은 단순한 영토 확보가 아니라 페르시아 해군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핵심적 전환이었습니다. 바다를 통해 병참과 용병을 유지하던 페르시아의 전략은 이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전투를 전환점으로 삼아 정치적 메시지를 확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각지의 친마케도니아계 관리를 임명했고 점령지에 그리스식 체제를 도입하며 질서 유지를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다리우스를 정복의 대상이 아닌 신성한 질서를 교란한 패권자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복이 정의롭고 신들의 뜻에 부합한다고 선전했습니다. 한편 다리우스는 연이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국의 중심부로 퇴각한 후 새로운 병력 동원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동방의 사트라프들과 다시금 연합체제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이수스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일회성 충격이 아닌 제국 내 권위의 균열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번 승리를 통해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제국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자로서 자신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국경의 전쟁을 치르는 자가 아니었고 아케메네스 왕조의 권위 자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수스 전투는 군사적 승리를 넘어 제국의 권위와 상징을 구조적으로 뒤흔드는 출발점이 되었고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